여러분,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일까요? 싼 자산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경제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결국 투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산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측은 오만이다. 조금 이상합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다음 달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것과 앞으로 10년 동안 돈과 자산의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단기 가격을 맞추려는 예측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구조를 이해하려는 판단입니다. 투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다음 달 금리는 몇 %가 될까? 이번 FOMC에서 연준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질문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투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금융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용지표, FOMC,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금리 전망.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라면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숫자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번 금리가 0.25%포인트 움직이는 것이 내가 10년 동안 보유할 자산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요? 물론 경제지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경제지표가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지표는 이미 발생한 경제활동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선행지표도 있고 동행지표도 있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나타난 여러 현상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물가지수는 세상의 모든 가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품목을 조사하고 어떤 가중치를 적용하고 주거비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지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가 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경제지표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인센티브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움직입니다. 정부도 움직이고 중앙은행도 움직이고 기업과 금융기관과 유권자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높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산업 패권 경쟁입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와 전력망에 세계 각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물가 안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물가를 잡겠다고 금융 환경을 지나치게 긴축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위축되고 반도체 공장 건설이 줄어들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안정시켰지만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 전력과 원자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 당국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고용, 성장과 금융 안정, 정부 부채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은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보다 더 큰 구조입니다. 국가는 무엇을 원하는가? 기업에는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가? 정부의 부채 부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산업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돈과 신용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가? 정제만 보면 현재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렸다. 고용이 강해서 금리를 유지했다. 경기가 둔화돼서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상당 부분 일이 벌어진 뒤에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요인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입니다. 은행에서 연 10%의 예금금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금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가 12% 올랐다면 어떨까요? 통장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금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10%이고 물가 상승률이 12%라면 단순 계산상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자를 받았는데도 구매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고금리 시대도 다르게 보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금리도 높았고 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컸습니다.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굳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야 하나? 은행에 넣어놓아도 높은 이자를 주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명목금리가 반드시 구매력을 지켜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높다면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처럼 공급이 제한된 일부 자산은 큰 가격 상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이나 부동산이 언제나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높은 명목금리가 높은 실질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저축만 해도 됐어. 금리가 7%, 10%씩 했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명목금리를 경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금한 사람이 모두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고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소득과 신용이 증가했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금 통장에 찍히는 이자의 숫자와 실제 자산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매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아파트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 짜장면 한 그릇 가격과 지금의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 보십시오. 햄버거 한 개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상품과 자산이 똑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제품도 있고 수요가 사라져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한 단위가 가진 구매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까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가진 돈의 구매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에는 자본이 덜 필요할까요? 더 필요할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도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확대하고 발전시설을 만들고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데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갑니다. 정부 역시 기존 부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여러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도 정부도 계속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항상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가가 심각하게 불안해지면 긴축이 필요할 수 있고 실제 정책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단기 금리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정확한 금리 숫자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부채, 산업 투자, 국가 간 경쟁, 기업의 자본 수요, 그리고 화폐의 구매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하기 편한 시기와 좋은 자산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 걱정도 사라지고 경제 전망도 밝아지면 투자하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때는 이미 좋은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시기에는 무조건 자산을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위험은 다릅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여 마음이 불편한 것과 내가 보유한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금과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제한된 자산도 큰 가격 변동과 각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이름보다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공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현금 흐름은 있는가?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지불하는 가격은 합리적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불편한 시기를 무조건 참는 정신력 게임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FOMC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10년짜리 투자 논리가 무너진다면 처음부터 그 투자 논리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미래를 완벽하게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래가 똑같이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다음 달 금리가 정확히 얼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산업 경쟁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지, 정부의 부채가 어떤 부담을 만드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내 돈의 구매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장기적인 구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물가라는 숫자 하나에도 매달리지 마십시오. 영목금리 뒤에 있는 실질금리를 보고, 경제지표 뒤에 있는 인간의 인센티브를 보고, 단기 뉴스 뒤에 있는 장기적인 구조를 보십시오. 투자의 핵심은 매일을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무엇이 변할 수 있고 무엇이 쉽게 변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국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 FOMC에서 나온 한 문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선택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가격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자란 무엇입니까? 내일의 가격을 맞히는 게임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숫자 너머에서 10년 뒤 세상이 향할 방향을 판단하는 일입니까?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장기 투자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